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입니다. 저는 경제사와 인구와 경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키워드는 인구 변화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이러한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아마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우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거의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이 평평한 그러한 그림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뭐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는 서서히 경사가 생기는 그런 구름이 될 것이고, 그게 조금 가파라졌다가 대개 한 1750년경부터 시작해서는 그 앞에 큰 절벽이 가로놓이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니은자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인구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한 6천년 전까지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 세계 인구의 추정치는 약 8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보다도 더 적죠. 이 시기의 기대 수명은 한 2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 데는 2만 3천 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부터 인류의 인구는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서기 원년 무렵의 세계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기대 수명은 22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의 마지막 1000년간, 즉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한 500년경까지는 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원년 무렵에는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약 1850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기간에 정착과 농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인구가 조금씩 늘면서 수렵과 채집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농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은 낮은 반면에 토지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원 후 500년경부터 1750년경 사이에도 세계 인구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인구 증가의 속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서로 상이한 면역 체계를 가진 여러 문명들이 서로 맞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혀 자기들이 면역을 가지지 못했던 여러 질병들에 노출이 되면서 감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천연두, 홍역, 흑사병 등 역병의 유행이 대규모 인구 감소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러한 문명의 조언은 그리스, 로마 등 고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더 빈번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인이 소아시아에서 몽골인과 접촉하면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 천연두, 홍역과 같은 유럽의 풍토병이 아메리카로 전파되면서 아메리카 인구가 급감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8세기 중엽부터이죠. 1750년경의 세계 인구는 약 7억 7천만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것이 1950년에는 25억 2천만 명, 2000년에는 60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750년경에는 인구가 2배 증가하는데 약 1000년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1950년에는 116년, 2000년에는 40년으로 단축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시기의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기대 수명의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대 수명의 변화를 보면은 한 1750년경에는 27세, 1950년경에는 35세, 2000년경에는 56세 정도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부터는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인구 증가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은 계속 19세기 말까지 높은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한 반면에
사망률은 18세기 중엽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19세기 말부터는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망의 감소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경까지 출산율은 매우 높았고요. 그다음에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서서히 감소를 하고 1950년 이후에야 매우 빠르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부터 인구가 증가를 한 반면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구의 증가는 대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가,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정근대사의 출산율은 대부분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 산하 제한을 안 하는 경우에 생물학적인 그 최대 출산율이 대개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정근대사의 그 출산율은 평균 7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사망률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낮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사망률이 높았을까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위기시 사망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근이라든가 역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늦게는 19세기까지 기근과 역병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 역병은 정근대 사회에 있어서 위기시 사망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대개 이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그 전염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외부와 접촉이 되는 그 항구 지역을 통해서 처음 들어와서 내륙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병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원전 430년경에 아테네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티오피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집트에 옮겨갔다가 무역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상당히 맹기를 쫓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아테네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역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증세로 봐서는 아마도 악성 성홍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병 때문에 기원전 430년에 시작된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역병이 많이 일어났고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오지를 포함한 드넓은 제국을 보유하고 있었고 각 제국이 도로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유출입이 잦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된 군인이나 상인들이 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역병을 옮겨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는 아프리카로부터 말라리아가 유입이 돼서 퍼졌었고요. 그리고 기원 후 164년경에는 제국의 동쪽에 주둔하고 있던 병사들이 감염이 돼서 들어오면서 안토니누스 역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역병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증세를 보건대 유럽에서 기록된 첫 번째 그 천연두의 사례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도 역병이 번졌는데요.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6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을 강탈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병은 이후에 유럽에 다시 들어왔던 흑사병의 전조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증세로 봤을 때 대개 유럽에 처음 상륙한 흑사병의 그 사례가 아니었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한 4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중세 흑사병입니다. 18세기 전역에 유럽을 휩쓸었고요. 이 시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세기에 이태리인이 크리미아 반도 카스피해 일대에 있는 이 타타르족과 접촉을 하면서 감염이 되었고 이 이태리인이 귀국을 하면서 유럽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요. 영국의 인두스의 자료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흑사병 이전 시기하고 흑사병 이후 시기를 비교했을 때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근도 굉장히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었고요. 당시 기근은 빈번한 자연재해에다가 농업기술이나 수리시설의 미비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보건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런 식량 가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근은 기아로 인해서 직접 사망하는 사례보다는 영양 결핍 때문에 그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감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높았을까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체 수는 자연과의 균형 상태 속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식량이 되겠죠. 그건 인류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산화파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식량 생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산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인구의 증가를 뒷받침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그 유골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뭐 생활 수준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그 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었는지, 그 사람의 치아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키가 몇 센치쯤 됐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인골 자료를 이용을 해서 그 시기에 사람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생활 수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런 과거의 인골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오랜 이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연구 가운데 하나는 신대륙에서 채굴한 12,000개의 유골을 분석한 것인데요. 이 유골의 분석을 통해서 되게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신대륙 원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이미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강의 악화는 되게 이 유골이 발견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를 통해서 보건대 평지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농경이 확산되고 지배자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시작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추렵 채취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식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류를 먹는 것이 곡물을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하나 좀 낮았던 것은 농경과 정착이 시작이 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범죄 위험은 좀 더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편적인 그 지표들도 인류의 생활 수준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이 농산물, 예를 들어 밀의 그 양으로 환산한 하루 임금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영국의 일당은 대개 밀로 환산해서는 뭐 11에서 13파운드 정도였고요. 반면에 고대 바빌론에서는 이것이 15파운드, 고대 아테네에서는 24에서 30파운드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별로 장기적으로 개선된 흔적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영국의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세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일관된 임금 자료가 존재하는데요. 이것 역시도 1200년경부터 1800년경까지 별로 크게 등락은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 시간도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답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영국의 성직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인 웰서스입니다. 그리고 웰서스는 전근대 사회에서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인구 증가가 이것을 따로잡아서 1인당 소득, 즉 생활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멜세스의 이론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출산율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망률은 감소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은 생활 수준은 감소한다라는 기본적인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토지가 발견된다거나 성능 좋은 전기가 발견이 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1인당 생산이 늘면서 생활 수준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높아지게 되고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학 체계만 법칙에 따라서 다시 1인당 산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최저 소득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멜서스가 임금 철칙이라고 표현한 이러한 그 현상 때문에 결국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증가하기 어렵고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예, 이렇듯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대개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사망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 중엽의 그 이전에 한 10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위기 사망, 기근이라든가 역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100년, 150년 동안은 아동 전염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도라든가 홍역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대개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는 호흡기 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에 의한 아동 사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 들어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감소를 하면서 고령자 사망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은 대개 18세기 중엽 이후에 이런 사망 감소는 무엇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개 네 가지 정도의 요인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영양 상태와 생활 수준의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개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중보건이나 공공정책의 효과.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후의 변화나 질병의 독성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인도 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식이 창출이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 나갔다는 그런 설명이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영양 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영양 상태 개선은 19세기 말까지 사망률 감소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 지적했던 분은 토마스 맥키언이라는 학자이고요. 이분은 1970년대에 쓴 그런 저작에서 뭐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요인은 이 사망의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영양 상태 개선 효과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든 중요한 사례는 결핵인데요. 19세기 중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결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핵 사망률이 1850년에서 대개 1910년, 20년대까지 약 90%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항생제는 1930년대나 출현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그 사망률 감소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른 요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쭉 지어 나가다 보니까 이 시기에 사망률을 감소시켰던 주된 요인은 결국은 영양 상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뭐 단편적인 증거이긴 합니다만 여러 국가에 있어서의 식량 소비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도 나타나서 영양 상태 개선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영양 상태나 건강 수준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쭉 연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화되던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던 시기에 사람들의 키가 오히려 줄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득도 높아지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왜 이러한 그 건강의 악화가 나타났을까요? 몇 가지 이제 요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의 성장입니다. 19세기의 도시는 뭐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불결한 것이었고요. 충분히 그런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몰려들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나빴고 뭐 하수구나 우물처리 시설도 없어서 수원의 오염으로 인한 뭐 전염병이 그 창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식량의 공급보다도 뭐 도시라든가 비농업 부분의 성장 때문에 이 식량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늘어서 오히려 식량 섭취량이 감소했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기에 소득 분배에 악화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개선됐을지 모르지만 소득 분배가 악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의 건강이라든가 뭐 평균 키, 네, 이런 사망률 이런 것들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또 다른 원인은 이 시기에 이제 자본주의의 이 확산과 함께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체험한 것 같은 그런 불황이 이 시기에도 닥쳤고요. 이런 불황의 시기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 이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때의 그런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도 나쁘고 키도 작고 그다음에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기에 뭐 교통의 발달이라든가 그런 산업화 효과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고 이것이 가져온 영양상의 손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질병과 싸우는데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병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잃고 소화기 계통이 나빠지기 때문에 영양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세기 초에는 이런 전염병의 영향이 커질 만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중에 하나는 교통의 발달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이 늘고 이주가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갖지 못한 질병에 노출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 이 시기에 공립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공장제 노동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전염병이 확산돼 나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망률이 감소했던 다른 또 요인들은 뭐 지식의 발전이라든가 공중보건의 개선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식의 발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균 이론의 발전이죠. 1960년대 초에 파스테르에 의해서 세균 이론의 기초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병에 걸리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82년에 코흐가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1890년대에는 장티푸스, 폐렴, 성홍열균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확인이 되고 그 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점차 이제 확산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지식의 전파는 주로 모방, 설득, 사회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모방은 대체로 상류층이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면은 사회 하층민의 이것이 확산돼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위생이라든가 또는 이상적인 식습관, 아동 양육 방법, 모유 수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지식은 정부 간의 소책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체 홍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늘 이 완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이해 집단의 반발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기법이 퍼져나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 상당히 저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그 도시들에서 공중보건 시설이 이제 완비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을 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수도원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설이 도입이 되게 됐고요. 이것은 1872년에 뉴욕의 포킵시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대개 1890년대 이후부터 큰 도시에서 많이 도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염소 처리와 같이 이 물을 그 여러 박테리아를 살균을 하는 그런 기술이 이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상수도 정화 시설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1893년부터
4 mile water intake creep 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 호수 주변이 이제 오염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수 깊숙한 곳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호수변에서 뭐 4마일이나 떨어진 것까지 관을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물펌프를 만들어서 그걸 끌어다 쓰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900년경에는 시카고 드레이니지 캐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카고 강에서 호수로 이입이 되는 그 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호수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뭐 다른 곳으로 빼내는 이제 그런 시설이었죠. 그리고 호수의 물이 이제 강으로 역류되게끔 해서 더 이상 호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뭐 대규모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시설과 함께 뭐 우유를 살균하고 검역하는 그러한 노력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뭐 출산에 있어서는 산파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지를 통해서 선별하는 그러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주로 고령 인구의 건강의 개선에 의해서 사망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여러 가지 만성병들도 점차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의료 보험을 통해서 저소득층에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세기 초를 통해서 전염병이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전염병이 그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것에서 회복이 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감소했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 이외에도 직업의 구조가 변했고요. 즉 블루 칼라가 줄어들고 화이트 칼라가 늘면서 직업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금연, 운동, 저지방 식사와 같은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고 뭐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개선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20세기를 통해서 건강이 개선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 정근대사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가 이것이 19세기 뭐 중후반을 통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왜 정근대사의 출산율이 높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자원이었죠. 그 소농사였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자원으로서 구성원을 충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개인의 중요성은 낮고 교육기간은 짧고 아동은 일찍부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자녀의 경제적인 공헌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부담은 주로 여성이 지게 되는데 여성은 당시에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지위 외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약했고 경제적인 기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했고요. 이것이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어떤 사회적인 신념 또는 종교적인 독트린으로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그 압력을 많이 받게 되어서 많이 낳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것이 이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뭐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이 바뀌게 됩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식소가 되고 개인들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똑똑하고 생산성이 높은 개인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 비용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자녀가 이 집안에서 하는 경제적인 공헌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동성이 높고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행위에 대한 압력이 아무래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성은 가사 임무로부터 많이 독립을 하고 취업 기회도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소가족의 사회적인 규범이 출현을 했고요.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피임 기법 같은 것들도 보급이 돼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죠. 뭐 다른 요인들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19세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농촌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출산율 감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을 해주죠. 이 시기 출산율 감소에 대한 그 연구 결과는 그 원인으로서 자녀에 대한 상속 유산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 미국의 그 토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집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애초에 자기 자녀에게 주기를 희망했던 그런 만큼의 유산을 주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1인당 상속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 수를 줄였다라는 그런 이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뭐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전체 그 토지의 가용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지역의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론은 소위 노후 대비 모형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나중에 노후에 부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잘 낳는데 자녀가 부모를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부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유서라고 한 것도 결국은 자녀가 부양의 약속을 지키게 됐을 경우에 이제 상속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때는 디드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어서 부모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이 상속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얻는 그런 계약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게 되면은 농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용 기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섭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꼭 집에 안 남아도 다른 곳으로 가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농지 시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농지를 굳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는 팔아서 이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그 노후 대책으로서의 자녀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수를 질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은 자녀의 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상충 관계가 있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은 19세기가 되게 되면은 뭐 공립학교가 생겨나서 자녀 교육시키기도 유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자녀 양육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녀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요. 또 이 시기에 사망률, 특히 아동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중에 하나가 살아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녀를 적게 낳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20세기 중반이 되게 되면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940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 말까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40% 이상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출산율 변화의 요인들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변화들, 뭐 도시화 산업화, 여성 취업 기회의 증가, 육아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또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올라갔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의문이 가는 그러한 것이죠. 이에 대한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가설은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상대소득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기본적인 착상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그런 상태,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대했던 그런 소득 수준과 실제 실현 가능하게 된 소득 수준의 그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실현이 안 되게 되면은 장래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설이 가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가정입니다. 즉 각 연령층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일자리는 어떤 한 시점에 있어서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은 서로 그 대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청년층의 상대적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청년층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중년층이나 그 다른 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인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타난 이 출산율 변화, 베이비 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설명의 시작은 1930년대 대공황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 시작이 되니까 경제난으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자녀 수 줄이게 됐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1950년대가 되게 되면은 대공황기에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청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기대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공황기에 그 어려운 시절에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물질적인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현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호재가 겹칩니다. 한 가지는 미국 경제가 1950년대와 60년대 황금기를 구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930년대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취업도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임금도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서 결혼식도 앞당기고 자녀 수도 많이 가졌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반대로 1970년대가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반대로 되게 됩니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기대 측면에 있어서는 이때가 되게 되면은 그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60년대 그 호황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반면에 실현 측면에서는 또 두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됩니다.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이 끝나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난이 이제 발생을 하죠. 물가도 오르고 실업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취업난을 겪게 되고 상대적인 임금도 줄어들게 됐겠죠. 그래서 이들의 그 결혼율도 낮아지게 되고 출산율도 떨어졌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를 보게 되면은 뭐 자살률도 더 높고 이혼율도 높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지표도 출산율과 비슷한 그러한 이 변화를 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설명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의 변화를 제시하는 그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즉 19세기 그 말과 20세기 초를 통해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만한 많은 기술이 도입이 되고요. 예를 들어 베이큐um 클리너라든가, 그다음에 자동 세척기, 그다음에 그 세탁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실용화가 되고 그 이후에 널리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일이 합리화가 되고요. 이 여성들이 이 노동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힘입어서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었다는 그런 설명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가 늘면서 이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인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이 중요한 이 과제가 되는 것은 이미 들어와서 내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내국인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죠.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내국인의 임금이나 뭐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그 걱정이 되겠죠. 실제로 100년 전에 대량 이민 시대에서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에 있는 그 내국인들의 고용이라든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이 노동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고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내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민자와 내국인을 동질적인 노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 머릿수로 치는 것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노동 공급이 늘면은 임금이 떨어지고 뭐 아무튼 내국인의 고용도 준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작용을 했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뭐 내국에 있어서의 노동 수요에 미치는 그런 그 영향이 간과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민에 대한 새로운 그 접근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선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전혀 다른 노동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이민자와 내국인이나 하더라도 그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적인 그런 노동 인력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내국인이나 기업들이 이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이해에 따라서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내국인 그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 미국 노동시장을 사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에 있어서의 이민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 그러니까 저학력 이민자가 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위를 받은 고숙련 이민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저숙련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에 비해서 육체적인 작업의 성격이 강하고요. 고숙련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석 작업을 하는 그런 인력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전반적으로 모든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작업보다는 뭐 저숙련 노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고숙련 내국인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이라든가 분석 능력보다는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의사소통이 필요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국인이 또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숙련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그런 일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고요. 고숙련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라든가 뭐 조직 업무 이런 쪽의 커리어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민자들과의 경쟁은 줄이면서 보안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국인의 임금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의 연구는 이민자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 내에 학습이라든가 혁신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다양성이 제고가 돼서 뭐 국제적인 음식이라든가 이국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의 상권이 더욱더 떠오르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뭐 가사 노동이라든가 아동 보육 비용을 낮추어서 내국인 노동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사례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구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0.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숫자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요인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몇 가지 면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을 할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의 감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물론 다른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의 아이는 결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2%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결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990년부터 최근까지는 이 신생아 수 변화 혹은 출산율 변화의 거의 대부분이 결혼이 줄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결혼이 주는 현상도 역할을 했지만 결혼한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소위 유배우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데 상당한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한 5년 기간 동안에는 이 결혼을 해 있는데 첫 번째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것이 이 출산율의 그 변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결혼이 줄고 이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그런 요인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용과 일자리의 그 질이 되겠죠.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라든가 일자리의 질이 악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결혼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무엇보다도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져서 이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중기적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연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주거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한 지난 20년 동안에 집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전세비도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러한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결혼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욱이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 이 주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청년층이 더 버티지를 못하고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더욱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역시 그 노동시장이나 집안에서의 그 성평등이 역시 배선이 느리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에 그래도 이러한 그 양성 평등이 상당히 개선된 면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여성들의 교육이라든가 노동시장 성과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커리어에 대한 매우 강한 기대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 거하고 가정을 갖는 것을 병립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일보다는 차라리 가정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여성의 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비해서는 너무 느리게 이 변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생애라든가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의 문제인데요. 앞서 그 이스털린의 상대소득 가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상태보다도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출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태어나는 세대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기대나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 한 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았을 때 왜 안 낳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4분의 1 정도는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뭐 경제적인 불평등이 높아지게 되고 사회적인 이동성이 약화되고 뭐 교육 경쟁도 격화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인력도 부족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면은 15세에서 64세 인구, 주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인구가 되겠죠.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산 연령 인구를 예로 100이라고 한다면은 2065년이 되게 되면은 그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지금의 49% 수준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노동 인력이 앞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또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노동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또
질을 고려한 그러한 노동 투입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세 인구라고 해서 전부가 다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65세가 넘은 인구라고 해도 일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 인구를 추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런 노동 인구의 학력이라든가 생산성이 어떻게 바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최근에 이 학력별, 뭐 연령별, 성별, 이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것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앞으로의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여러 그 인구 집단의 임금을 고려를 해서 생산성을 고려한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065년에 경제활동 인구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한 57%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한 그러한 노동 투입은 오늘날의 한 60%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의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노동 인구가 주는 것이 이 훨씬 더 속도가 느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고령 인구가 늘기는 합니다만 그 고학력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학력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고령자에 비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는 고령자들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든 속도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2, 30년 동안은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노동력이 많이는 안 줄지만 젊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부문별로, 지역별로 노동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어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 인력의 수가 훨씬 더 빠르게 줄고 다른 부문은 느리게 줄고 그러한 변화 때문에 어떤 산업은 노동력이 남아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다른 산업은 노동력이 부족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고요. 이런 지역은 인구가 더 빨리 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반면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인구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전반적인 노동 인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 여러 유형의 노동자들 간의 그러한 불균형, 그다음에 부문 간의 불균형, 그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